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려가 만리의 나라였다라는 주제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선화봉사 고려 덕령을 인용해서 고려의 영토가 동서로 2000리 그리고 남북으로 1500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기록에 근거하여서 고려는 중세시기 중앙아시아에 존재했던 카라한 칸국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고려가 만리의 나라였다, 즉 영토가 만리였다라는 서술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록이 바로 고려사 지리지 서문인데 이 기록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 지리지 서문을 보면 우리 해동은 삼면이 바다에 막혀 있고 한 모퉁이의 육지가 이어져 있는데 그 폭과 둘레는 거의 만리나 된다. 고려 태조가 고구려 땅에서 일어나 신라를 항복시키고 백제를 멸망시켜 개경의 도읍을 정하니 삼안의 땅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동방이 처음 평정될 때는 미처 정리할 여유가 없었다가 태조 2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러 주, 부, 군현의 이름을 고쳤다. 자, 여기서 폭과 둘레가 거의 만리나 된다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현재 제야사학자들이나 어떤 고려사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을 보면 둘레가 만리였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고려의 영토가 이렇게 한반도와 만주 북부를 아우르는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구글 지도로 측정한 이 한반도와 만주의 어떤 둘레를 쟀을 때의 4,000km라는 수치를 근거로 해서 고려가 한반도와 만주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역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저는 둘레가 만리가 아니고 동서로 만리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 등 여러 기록을 검토하면 우리의 영토가 중국 대륙에서 중앙아시아에 걸쳐 있는 즉 동서로 만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 방송들에서 자세하게 증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먼저 고려사와 관련해서 고려 영토가 동서로 만리였다라는 사실을 서술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 저료의 원종 1년 편을 보면 원종이 태자 시절에 몽골의 쿠빌라이 칸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몽고의 혼종이 붕어하고 아릭부케가 북방 지역을 군사로 막으니 인심이 걱정하고 의심하여 어디를 따를지 몰랐다. 그때 황제의 아우 쿠빌라이가 강남에서 군대의 위세를 보이다가 군사를 돌려 북상하였다. 태자가 폐물 받들어 길가에서 배알하니 황제의 아우가 놀라고 기뻐하여 말하기를 고려는 만리의 나라이다. 당태종이 몸소 정벌했으나 복속시킬 수 없었는데 지금 태자가 스스로 오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하였다. 또 고려의 영토가 만리였음을 나타내는 문학 작품이 있는데 고려 시인 정지상의 월영대라는 시를 보면 아득히 푸른 물결 위 우뚝 솟은 바위 그 안에 복례학사 논일던 대 있네 이렇게 쭉 나오다가 만리 강산이 한 잔 술일세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만리 강산이라는 표현이 고려의 영토가 만리라는 표현이 아니고 단순히 이 드넓은 자연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고려의 영토가 만리였다 이런 결정적인 증거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후에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이제 만리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고려의 영토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보면 기록상에 고려사 지리지 서문 그리고 쿠빌라이 칸의 발언 그리고 고려의 문학작품 이렇게 고려의 영토가 만리였음을 말하고 있는 역사 소설들이 존재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고려의 영토를 조선이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이러한 이 영토가 만리라는 인식이 이어져야 이치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자세히 검토를 해봤는데 조선의 영토 또한 고려와 마찬가지로 만리에 달했음을 서술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세조 1년 기편전 뒷제학 양성지의 상소문을 보면 우리 동방 사람들은 대대로 요수 동쪽에 살았으며 만리지국이라 불렀습니다. 3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 1면은 산을 등지고 있어 그 구역이 자연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풍토와 기후도 역시 달라서 단군 이래 관아와 주군을 설치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만리지국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또 세종 22년에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가 상언하여 사원부에서 탄핵한 내용에 대해 해명한 내용을 보면 그러하오나 만리까지 밝기 내다보시는 성감께서 여기서 성감은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하토를 천일같이 조림하시니 반드시 변정할 길이 있을 것임에 신이 다시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임금이 만리 밖까지 꿰뚫어 보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서술을 하는 내용입니다. 또 세조 3년에 판소 은권사 양성지가 전적, 사직, 존호, 경연 등의 일에 대해 상언한 내용을 보면 우리 동방은 요제와 더불어 같이 일어나서 토지의 넓이가 만리나 되고 생치가 번성하고 군사와 마필이 강성하고 백관 제도가 성대한데 이렇게 소설했습니다. 여기서 또 만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성종 22년 북정 중지와 서방 수비를 청한 무령군 유자광의 상소문 내용을 보면 더구나 지금 서방의 적이 바야흐로 변방을 엿보다 우리의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아 가서 변방의 급보가 날마다 이르게 되니 서방을 걱정하는 급함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남방에 100여 년 동안이나 태평하여 눈으로 전쟁을 보지 못한 백성을 징발하여 만리의 먼 지방에 내보내어 강한 오랑캐에게 나가게 하니 끝내 후회함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방에서 조선의 서방으로 이제 백성들을 이제 징발을 해서 군대로 이제 파견하는 길이가 만리나 된다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종 12년 기사를 봐도 아래쪽에 보시면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요수의 동쪽 장백산의 남쪽에 있어서 3면이 바다와 접하고 한쪽만이 육지에 연달아 있으며 지역의 넓이가 만리나 됩니다. 이렇게 또 만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상당히 조선왕조실록에 이 만리라는 이 한자를 검색을 하면 상당히 만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대표적인 몇 개의 기사들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는 요수의 동쪽 장백산의 남쪽에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의 방송에서 요수라는 강은 현 중앙아시아에 있는 시르다리아 강을 요수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장백산이 나왔는데 우리가 장백산이 어느 산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왕조실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선의 북쪽, 서북쪽 변방이 경계가 장백산 즉 백두산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서술하기 때문인데 제가 연구한 결과 장백산 즉 백두산은 현 중앙아시아의 한탱그리 산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근거로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백두산 남쪽에 큰 사막이 있다고 나옵니다. 즉 대막이 있다는 건데 이것은 현 타클라마칸 사막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이 한탱그리산 즉 백두산 동서로 흐르는 압록강 지금의 나린강과 두만강 즉 지금의 테케스강을 경계로 북방의 여진족 즉 만주족과 대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정조 21년 헌납 정지원이 상소하여 북도 군호의 퇴폐함과 그 개선책을 아래다 라는 이 기사에서 이 내용은 이 백두산 근방의 사군 육진 지역의 어떤 군기의 문란함을 탄핵하는 내용인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시는 듣건데 백산 아래에 천평이라는 곳이 있는데 곧 옛날에 이른바 대막이라는 곳이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막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분명히 대막이라는 것은 큰 대, 넓을 막이라는 한자를 써서 넓은 사막, 즉 중국에서는 고비 사막을 가리킬 때가 많다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반도의 북부에 있는 백두산 남쪽에는 사막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이 정조 21년 기사에서 나온 백두산이라는 산은 지금의 한탱그리봉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탱그리봉 남쪽에 이 거대한 타클라막한 사막을 대막이라고 했고, 이것을 천평이라고 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백두산이 현 한탱그리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려와 조선의 영토가 이 만리에 달한다, 만리의 나라였다, 이러한 이제 기록들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만리에 달하는 영토는 고려 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려사 지리지 서문에 나온 고려 10도의 이름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10도의 이름을 통해서 고려의 영토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 지리지 서문 기록을 이어서 보게 되면 고려 성종이 또 주, 부, 군, 현 및 관, 역, 강포의 명칭을 고쳤으며 마침내 경내를 나누어 10도로 만들고 12주에 각각 절도사를 뒀다. 그 10도는 첫째는 관내, 둘째는 중원, 셋째는 하남, 넷째는 강남, 다섯째는 영남, 여섯째는 영동, 일곱째는 산남, 여덟째는 해양, 아홉째는 삭방, 열 번째는 패서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어서 관하라는 주군은 모두 580여 개였으니 우리나라 지리의 융성함이 여기서 극치를 이루었다. 이렇게 소설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리의 융성함이 극치를 이루었다, 이러한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리의 융성함이 극치를 이루었다는 말은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토를 합한 것보다 고려의 영토가 더 넓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토가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번 역사 기록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전의 동이 하편 고구려 편을 보면 그 땅은 후한시 사방 2천이었다. 위나라 때 남북이 점점 좁아져서 겨우 1천여리였으며 수나라 때 점점 커져서 동서가 6천리가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즉 고려의 영토가 전성기 때 동서가 6천리였던 고구려보다 훨씬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삼국사기의 열전 최치원 편을 보면 고구려 백제는 전성기에 강한 군사가 100만이어서 남쪽으로 오월을 침략하였고 북쪽으로 유주 지역의 연, 제, 노를 뒤흔들어 중국에 큰 해가 되었습니다. 수 황제가 통제를 잃는 것도 요동 정벌에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영토에 대한 서술을 보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도 상당히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고려사 지리지 서문에서는 고려의 강력이 이러한 고구려 백제 전성기 강력,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성기 강력을 뛰어넘는다. 따라서 고려 시대의 어떤 해동의 영토의 융성함이 극치를 이루었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려 10도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비정을 해보겠습니다. 고려 성종이 설치한 10도의 이름을 보면 그 위치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관내, 중원, 하남, 강남, 영남, 영동, 산남, 해양, 삭방, 패서, 이렇게 10개의 도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 관내라는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관내 관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앙아시아에서 중국 대륙으로 넘어오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욕관, 지금의 감속성에 있는 가욕관을 관이라고 해서 감속성 근방 지역을 관내라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중원은 말 그대로 이 지금의 중국 대륙의 한가운데 이 지역을 중원이라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남은 지금의 중국 대륙으로 흐르는 황하의 남쪽, 지금의 하남성 지역을 그대로 하남이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 또 강남, 영남, 영동에 대해서 강남은 말 그대로 이 역사 기록상에서 나타나는 양쯔강, 지금의 양쯔강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강남이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영남과 영동에서 이 영이라는 것이 어느 산맥을 말하는 것인가? 저는 대흥 안녕 산맥을 이 기준으로 영남과 영동을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흥 안녕 산맥이 현재 중국 대륙에서 북동쪽으로 가로지르는 가장 큰 산맥이기 때문이고, 또 일곱째는 산남, 여덟째는 해양이라고 했는데, 산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이 산동반도에 있는 태산의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남경, 난징에 있는 지역을 상하이가 있는 지역을 산남이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 해양도는 말 그대로 이 바다로 이제 나갈 수 있는 어떤 해안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해양이라고, 이 남쪽의 대만과 가까운 곳을 해양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홉째는 삭방, 열 번째는 패서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이 삭이라는 한자는 현재 이 카자흐스탄의 카자흐를 이 한자로 음차해서 삭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삭방이라는 것은 이 지금의 카자흐스탄 남쪽 알마티 지역, 고려의 동북 구성이 있었던 이 지역을 바로 삭방이라고 했다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패서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폐수의 서쪽을 폐서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거에 고조선과 고구려가 있었던 평양을 지나는 폐수가 존재했던 이 지역을 바로 폐서도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도의 한자 뜻 그대로 이 중국 대륙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과 이제 맞추어서 비정을 해보면 상당히 이렇게 합리적으로 비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의 영토가 현 중앙아시아로부터 중국 대륙 동북부에 걸친 어떤 광대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고려사 지리지 서문 마지막 편을 보면 그 사방 경계는 서북은 당 이래로 압록을 한 개로 삼았고 동북은 선춘령을 경계로 삼았다. 무릇 서북은 그 이르는 곳이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으나 동북은 그것을 넘어섰다. 이제 대략 사책에 나타난 연혁에 근거하여 지리지를 짓는다.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지난 방송들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압록강은 요수라고도 하는데 현 시르다리아 강이고, 선춘령은 현 소흥안령 산맥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전에 해드렸던 고려의 10도에 대한 위치 비정을 토대로 이렇게 고려가 서북쪽으로는 압록강을 이제 경계로 하고 동북쪽으로는 선춘령을, 즉 소흥안령 산맥을 경계로 하는 광대한 영토를 소유했다, 이런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서북은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으나 동북은 그것을 넘어섰다는 기록이, 고구려가 이 서북쪽으로는 이 압록강, 즉 이 시르다리아 강의 어떤 서북쪽으로 이제 영토를 넓혔었기 때문에 서북쪽으로는 고구려보다 영토가 미치지 못했지만 이 동북쪽으로는 이 선출령, 즉 소흥안령 산맥까지 이 영토를 넓혔었기 때문에 고려가 고구려보다 동북쪽으로는 더 넓었다, 이렇게 서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까 전에 통전의 기록에서 고구려가 동서 6천리라고 했었는데, 고구려 때는 중국 동부와 이 양자강 남부가 전부 이 늪지대이거나 열대우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쪽으로는 이제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고려 시대가 되면서 점차 이 지역이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 되자 고려가 이 지역으로 진출을 하고, 또 이 지금의 만주 지역, 중국 동북부 지역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에 이 동서로 1만 리가 되는 넓은 영토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고려 시대가 되어서야 중국 동부로 진출한 이유는 삼국 시대까지는 중국 동부가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양자강 남쪽은 사람이 살기 힘든 열대우림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려 시대에 들어서 현 중국 대륙에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고, 중앙아시아가 사막화됨으로써 점차 우리 민족의 중심지가 현 중국 대륙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역사 연구가이신 유우찬 선생님의 어떤 저작들을 보면 이 사실을 어떤 사료적 근거를 토대로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